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강사 최혜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더운 날 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 짧게 30초 동안 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요즘 수능 트렌드는 어떤가, 그리고 1등급 핵심 역량에는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커리큘럼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편하게 질의응답 시간 가지면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1년 전 저고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1년 지날 때마다 확 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학카에서 강동고 1학년, 3학년을 다 전담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정시반을 열게 됐는데 저는 10년 넘게 영어를 너무 좋아해서 계속 연구하고 또 영어의 깊이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그 수업 모니터링을 자주 하는데 제 얼굴을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수업에 집중하다 보면 화가 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미간이 찌푸려져가지고. 그래서 저도 설명하다 보면 또 혼자 화가 나 있을 수 있지만 화가 난 게 아니라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올해 수능 트렌드부터 설명드릴 텐데 오늘 설명에 오면서 학부모님들께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실까, 어떤 심정으로 오실까 하는 생각으로 저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면서 와봤는데, 전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아이도 안 낳아봤지만 만약에 제 아이가 수시카드를 버리고 정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너무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다 수시하는데 또 정시하면은 정시생들이랑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불안감 들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네,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고3이 아니라 고2이기 때문에 탄탄하게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너무 중요하고 좋은 시기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수시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정시로 하는 게 맞나? 라고 고민을 드신다면 오히려 그게 더 현명한 선택이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팜플렛 보시면 제가 그 첫 페이지에 여기는 고등학교 2학년 1등급 비율을 써놨어요. 작년 23학년도에, 재작년에 23학년도 9월에 평가원에서 되게 사회적인 큰 이슈가 있었죠. 바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 네, 근데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2024년에 보시면요, 3월에 3.79%가 나왔어요. 그리고 11월에 2.31%, 2등급은 6.99%. 잘 안 와드실 것 같은데요. 보통 딱 적정한 비율이 6%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거든요. 그게 딱 적절한 평가 기준인데 지금 3% 떨어졌다. 게다가 올해 3월 4.5, 6월에 7.8 이렇게 떨어진 거는 이게 절대평가가 되어서도 좀 어렵구나. 네, 만만치 않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PPT에는 제가 고3 비율을 넣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24학년도 6월 달에 1.47%가 나왔어요. 그냥 박살난 거예요. 그리고 9월 달에는 또 10%. 갑자기 확 쉬워졌다가 그리고 수능 때 딱 적정하게 6%. 이렇게 중간 정도로 잘 맞춰서 내신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올해 6월 최근이죠. 고3 때 19%. 이렇게 15% 이상으로 나온 거 정말 이례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3번 내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6월에 쉬웠게 나왔다. 근데 원래는 평가원의 기조가 어땠냐면요, 6월에 어렵고 9월에 쉬웠다가 이제 수능 때 딱 그 중간 정도를 찾아서 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해부터는 평가원이 완전히 기조를 뒤바꿔버린 거예요. 처음에 쉽게를 내신 거죠. 그러면 9월 달에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수능 때는 더 어려울 수 있거나 그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게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고 해도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구나. 어렵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난이도를 상승하고 있냐면 선지, 네, 선지, 그리고 요즘엔 듣기에서도 난이도 높게 내고 있고요. 아이들이 제일 쉬워했던 도표, 그리고 설명문, 이런 것들에서도 지금 난이도를 높여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을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랑 같이 탄탄하게 기본기 쌓으면 되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오답률이 제일 높은 문항, 다 뻔하지만 빈순삽이죠. 빈칸 순서 삽입. 보시면 빈칸도 추론이고요. 문장 순서 맞추는 것도 추론이에요.
그리고 삽입도 추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함축 의미도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밑줄 친 문장의 의미가 뭐냐? 이것도 추론이에요. 그리고 요즘 듣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키워드만 들어도 바로 풀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작년부터인가 키워드 중심이 아니라 이해 중심, 즉 문맥을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게 평가원에서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 수능에도 오답률 10%, 탑10 안에 듣기 문항이 있을 정도로 요즘 듣기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빈순삽, 함축, 그리고 듣기까지 다 논리적인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다. 보통 다른 영어 강사들 수업 제가 좀 많이 유튜브 찾아보고 하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스킬 풀어라 이러거든요. 근데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평가원에서는 스킬로 절대 안 풀립니다.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읽어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절대 안 통하고요.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논리적인 사고력으로 글을 잘 읽어야 돼요. 국어처럼요. 잘 읽어내야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탄탄하게 지금 기초를 쌓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절대평가 이후로 킬러 문항을 배제했는데도 1등급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 우선은 아이들이요.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졌어요. 절대평가다. 그 기조 아래 아이들이 공부를 좀 덜 해요. 옛날에 비해서. 그렇죠? 공부를 덜 해요. 그래서 국어, 수학, 과학 이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데 요즘엔 영어도 그렇게 등한시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태도를 조금 바꿀 필요도 있고 영어도 열심히 해야 된다. 오히려 영어가 혼자 절대평가잖아요. 이 장점을 얻어와서 안정적으로 영어를 잘 맞아서 그 최저를 맞추면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평가를 잘 활용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고3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네, 아이들이 이 세 가지 질문으로 늘 저한테 찾아오거든요. 첫 번째, 아이들이 틀려서 오면은 이거 어떻게 풀었어? 하면은 그냥 느낌이 이거 같아서요. 감으로 풀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그냥 감으로 푸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고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읽긴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부족한 거예요? 이해력 부족한 거예요. 이해력. 마지막, 쌤 글 다 읽었어요. 어느 정도 이해했어요. 근데 선지를 못 고르겠어요. 이거 뭐가 부족한 거예요? 문제 해결력이요. 네. 결국에는 평가원에서도 이 세 가지 능력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기출문제 냅다 풀면 되는 줄 알아요. 잘못된 생각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Z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데 총 이 네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우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논리적 사고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문 전반적으로 읽었을 때 그 전개 흐름 구조를 파악해서 숲으로 보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글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첫 번째 문장이 두 번째 문장으로 이어지고 그게 끝까지 이어지는 그런 큰 구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논리적 사고력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패턴 인식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마다 각 논리가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접이 있거든요. 다들 but, however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글의 전환이 있는 부분이나 비교, 대조 혹은 인과관계 아니면 통념 그리고 반박 때리고 이런 글의 구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빈칸이나 주제 같은 대입학 유형에는 특히나 이 능력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패턴 인식 능력을 아이들이 갖추려면 뭘 가져야 되냐면 미시적인 독해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문장 단위로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문장 내에 있는 지시어, this, that, 그리고 연결사, 그리고 하나의 단어 덩어리, 이 청크가 의미하는 게 뭔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 능력은 문장 삽입이나 순서 이런 유형에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미시적인 독해력을 갖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뭐가 필요한가? 어휘 추론력이죠. 어휘 추론력. 그래서 문맥 속의 어휘의 기능을 아이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요거 in fact가 있어요. 사실은이에요. 사실은 이거 무슨 기능 하는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몰라요. 아이들도 몰라요. 왜냐면 이걸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이렇게 돼요.
아, 오늘 혜정쌤 만났는데 실제로도 되게 수업을 잘 하시더라. 강조. 아니면 이런 거. 아, 오늘 혜정쌤 봤는데 사진에서 본 거랑 실제로는 달라.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역접의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글의 기능을 알려면 이 단어의 기능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단어들의 명시적인 의미보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단어, myth. 3등급 아래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신화요. 이래요. 신화. 맞거든요. 근데 1등급 학생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이 신화라는 뜻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1등급 학생들은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애들이 몰라요. 이걸 모르면 그냥 단어 뜻. 그래서 딱 지문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해석은 됐는데 무슨 의미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아이들에게 키워주면서 지금 이 6개월을 탄탄하게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거예요? persuade, 설득하다. 근데 이거 말고 persuade를 써 persuade, 같이 하자, 설득하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아이들에게 키워주고자 제가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커리큘럼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네, 우선은 저는 주 1회 3시간 반 수업이고 클리닉을 또 별도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3시간 반 너무 길다. 우리 아이가 집중력 끝까지 들고 할 수 있을까 걱정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어휘, 듣기, 문법, 구문 이거 같이 묶어서 가고요. 요 비율 50%, 그 다음에 논리 독해 50% 이렇게 구성을 해서 아주 알차게 제가 통합적으로 설계를 해보았고요. 네, 아마도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수업 설계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준비하는데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네, 어쨌든 저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선 어원학습은 한 30분 정도. 그래서 이제 단어마다 이런 어근이 달려있어요. this나 on이나 뭐 in이나 이런 규칙적인 패턴이 있거든요. 이런 걸 알면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를 봐도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의 확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맥락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얘가 부정적인 느낌이구나, 긍정적인 느낌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제가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핵심 어휘만 담아서 추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듣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저랑 같이 파워업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N배속으로 고강도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25분 동안 듣기 하고 요거에 대한 숙제는 스크립트 복습하기. 아이들이 스크립트 안 보거든요. 왜냐면 스크립트 안 보고 그냥 넘어가면은 다음에도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어떤 발음으로 나온지 애들이 확인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숙제로 또 내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어법과 구문을 같이 묶었는데요. 이게 그 모의고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는 문법 문제가 딱 한 문항 나와요. 근데 그 한 문항 때문에 애들이 그 많은 어법을 다 배운다? 너무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어법을 구문에 적용을 해서 할 건데 분명히 구문에 필요한 어법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령 조동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사 앞에서 도와준다. 그래서 can, may, should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다 알아요.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기 때문에 may 무슨 뜻이야? 라고 하면은 뭐뭐일지도 모른다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이게 독해에서 어떻게 쓰이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데? 하면 몰라요. 이게 할지도 모른다잖아요? 그러면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성이 낮은 거예요. 그쵸? 확실성이 낮아요? 그러면 필자가 지문 속에서 may라는 단어를 썼다면 그거는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may 나오네? 그러면 뒤에 but이 나오면서 필자가 요 B 부분을 강조하겠구나. 이거를 파악하면서 강약 조절하면서 읽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문에 쓰이는 강약 조절하면서 필자의 강조 표현을 알 수 있도록 어법을 구문에 적용해서 그래서 구문을 아이들이 체화하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1시간 20분 동안 나머지 50% 수업 동안은 저랑 같이 논리 독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패턴도 같이 학습할 수 있게 이렇게 통합을 했어요. 네, 되게 알차죠. 그래서 지금 6개월 동안 굉장히 촘촘하게 잘 쌓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믿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지금 많이 불안하시고 걱정 많으실 텐데 제가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 드리면서 아이들을 잘 이끌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있고요. 이제 메가스터디 인강하다가 2년 전까지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출강 학원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고 그러니까 주로 지금 대치동에서는 좀 희몽고 애들 좀 많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가르치고 있는데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지금 전국이 아니라 지금 서울 안에 있는 고등학교의 서울대생 합격자랑 이제 의치한 약수 합격자 수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강남, 대치, 서초 쪽에 좀 많이 밀집이 돼 있죠, 그죠? 그 이유는 그쪽 애들이 원래부터 우수했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우수한 좋은 학원이 있어서 그거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의 인식이 좀 다른데. 이 대치동 지역의 분위기는 저도 외곽 지역에 지금 김포나 마포, 뭐 여기 강동 이쪽도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뭐 지역 분위기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쪽 애들은 좀 미리 공부한다? 그게 좀 차이가 커요. 이미 중3 때부터 수능 대비가 들어갑니다. 중3 때부터 그래서 뭐 단대부중 3학년, 휘문중 3학년 애들이 뭐 3학년 여름이나 겨울부터 미리 수능 독서 수업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강사들을 좀 찾아다녀요. 그래서 중3이지만 고3 수준의 수능의 원리를 잘 아는 강사들을 찾아서 팀 같은 걸 모읍니다. 단대부중 팀, 휘문중 팀, 어머님들이 한 10몇 명 정도 팀을 모아가지고 상위권 중심으로 해서 수능 독서 대비하는 수업을 미리미리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아니면 보통은 그냥 중3 정도 되면 어디만 좀 신경 쓰이면 이제 내신만 신경을 쓰죠. 당연히 내신만 신경을 씁니다.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도 고1 내신을 위한 선행, 이제 이런 수업만 찾아다니지 대치동 학생들처럼 수능도 하는 수업을 거의 찾아다니질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뭔가를 좀 해가고 있는데 기타 지역들은 그걸 미리미리 안 하는 분위기예요. 그런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이쪽 애들이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똑똑했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입결의 차이는 미리 수능적인 거를 공부해 가면서 내가 이제 그 고3을 임하는지 아니면 좀 수능은 그냥 고3 때 하는 거지. 요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봐요. 그렇죠. 별 다를 거 없거든요. 이쪽 애들이 애초에 먼저 뛰어나다 이런 느낌 별로 없어요. 근데 미리 시작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너무 답답한 게 이때 이제 겨울부터 너무 내신만 하는 거죠. 이게 내신하고 수능이 완전 공부의 결이 다르거든요. 여기는 시험 범위가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된 시험 범위를 얼마나 반복 복습을 하느냐. 반복 복습을 하고 그러니까 사고의 폭이 수렴이에요. 발산이 아닙니다. 정해진 거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글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한정된 시험 범위에 얼마나 성실하게 반복 복습해서 시험을 이제 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 보는 거고 수능은 한정된 시험 범위가 아니죠. 한정되지 않는 내가 모르는 글 형태를 굉장히 발산적 사고로 사고하고 이해해야 되는 형태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부의 결이 다른데 그럼 너무 이것만 하다 보니까 글을 읽는 경험치랑 사고 생각하는 경험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지역에서도 내신 수업 들으면 어떤 수업 들어요? 선생님이 정리해 주시고 그 작품을 반복 복습해서 그거와 관련된 문제만 많이 풀어보죠. 경험치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고3 학생들 가르치면서 제가 힘든 게 뭐냐면 너무 공부가 안 돼 있어요.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일단 뭐가 큰 차이가 있냐면 어휘가 너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휘를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생이 멍청한 게 아니라니까요. 경험치가 너무나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2페이지 자료 보시면은 보통 이제 여름부터 이제 고2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이 시작될 텐데
그러니까 반 이름이 무슨 정시반이라고 하는데 전 정시반이라는 게 좀 제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거든요. 너무 사고가 단순한데 나는 수시러야, 나는 정시러야. 이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은 나는 내신 성적이 좋으니까 수시. 그럼 정시는 내신 성적이 안 좋은 애가 정시.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내신이 좋으니까 수시를 밀어붙일 거야. 아유, 난 내신 글렀어. 난 수시 글렀어. 그래서 나는 수능을 위한 정시를 할 거야. 그래서 1학년 때 내신 성적 보고 성적이 좀 안 좋아도 좀 미련이 남아있죠. 2학년까지 좀 지켜보자 해가지고 2학년 1학기까지 한번 내신 성적을 보자. 근데 좀 애매하죠. 뭐 3등급, 뭐 4등급 이 정도 되면은 이미 수시는 글렀구나. 그럼 이제 정시로 전환을 하자. 그럼 정시는 이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수능이라고 좀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대치동 1, 2학년 학생들 제 수업들은 1, 2학년도 가르치거든요. 내신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수능 수업 똑같이 해요. 고3이랑 수능 수업을 똑같이 하는데 어제도 단대부고 1학년 애들 밤에 좀 수업하고 왔는데 걔네들이 고3보다도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이미 돼 있는 애들이라니까. 1, 2학년 애들이 1학년은 되게 수준이 떨어지는 수업을 하고 3학년은 수준이 높은 수업을 한다? 아니에요. 저는 대치동의 모든 수업이 1, 2, 3학년 수업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퀄리티도 똑같고 난이도도 똑같아요. 그럼 이제 보면은 내신이 이제 3, 4등급 애매하니까 수시는 글렀다 해서 정시 대비를 하자. 정시는 이꼬를 뭐다? 수능이다. 이렇게만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결과를 보세요. 수시를 생각하더라도 실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충격적입니다. 최저를 못 맞춰요. 고3 학생들이 최저를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시니까 내신만 파야지. 그리고 이제 고3 때 수능 대비를 해도 최저를 못 맞추는 비율 좀 보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놀랍죠. 아니 널널하다니까. 경희대 보세요. 맨 처음에 자료를 보면은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전교권 애들이죠. 내신 성적이 굉장히 좋은 공부 좀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경희대 두 과목 합 5 굉장히 널널하죠. 두 과목 합 5인데 충족률이 6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최저를 못 맞춰요. 학생들은 아유 두 과목 합 5 정도 뭐 그거 뭐 국어 2 뭐 수학 3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조차 못 맞춘다니까요. 심지어 교과 전형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수능 최저도 못 맞춰요. 논술은 더합니다. 고려대도 세가합 7에 대해서 61.3% 충족률이, 서강대 3개 각각 3등급인데도 굉장히 널널하죠. 근데 68.1%. 3분의 1 정도는 최저를 못 맞춘다. 굉장히 널널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신 막 1등급대를 맞아 놓고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치동 애들은 고2인데 경기고등학교, 희문고등학교, 뭐 전교 1등급인데 수시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근데 수능 공부를 한다니까요. 수능 공부를 하고 그냥 내신 기간에는 4주 남겨놓고 내신 대비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수능적인 공부를 좀 생각하면서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느냐 내신만 팠느냐 이 차이에서 고3 되면 막연하게 나 수능 고3 돼서 공부하면 점수 오르겠지. 아니,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좀 시간이 누적이 필요한데 너무 뭐 3학년 돼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서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신경을 썼어야 됩니다. 논술은 더해요. 그 충족률 보세요. 그러니까 막 경희대 같은 경우에 논술 경쟁률이 69.8대 1이래. 근데 실 경쟁률 보세요. 18.7대 1입니다. 최저를 못 맞춰요. 최저 맞추는 비율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26%. 고려대 22%, 동국대 29%, 최저가 굉장히 널널함에도 불구하고 수능 성적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고3 애들이. 왜냐면 재수생들과 좀 섞으니까 최저를 생각보다 못 맞춰요. 그러니까 수시를 하든 정시를 하든 이게 정시반이 아니라 그냥 수능 공부하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이제 수능 성적이 아니고 수시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냥 수능 공부를 정시하자가 아니라 수시를 대비하더라도 수능 공부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이거 디폴트 값인 건데 1학년 때부터 사실 수능 공부를 해가면서 내신을 챙겼어야 되는데 너무 내신만 하는 게 학생들을 좀 약간 망치는 길이 아닌가. 실제 이 데이터가 좀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실제 입결부 나와 있습니다. 강동구 지역만 좀 나와 있고요. 뭐 한영예고, 배재고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재고 말씀드리면 서울대 입학 실적이 2024학년도에
이렇게 점점 증가 추세에 있어요. 배재고가 최근 3년에 증가 추세에 있고, 서울대가 23명인데 수시가 11명, 재학생이 14명이고, 재수생이 9명입니다. 많이 가는 편이에요. 전국 10위권입니다. 예. 서울대 기준으로 좀 많이 가는 편이고, 뭐 나머지 학교는 그렇게 좀 많이 못 가고 있는 추세죠. 강동구 지역이. 그 다음에 요새는 서울대보다 제가 대치동에 나가는 학원들의 입결 보면은, 예전에는 어땠어요? 학원 다니면 서울대 몇 명, 연대 몇 명, 그게 탁 크게 갖다 붙였는데, 요새는 재밌는 게 의대 몇 명, 뭐 약대 몇 명, 한의대 몇 명하고 서울대 합격자 글자 수가 좀 작아졌어요. 서울대 몇 명에서 서울대 위상이 의대보다 한참 미친 걸로. 그러니까 요새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서울대를 안 가고 의치한 약수를 가니까 의대 몇 명, 이거 큰 글자를 쓰고 서울대는 조그맣게 몇 명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의치한 약수를 가지고 고등학교 서열을 좀 매기는 편인데, 배재고등학교가 37명입니다.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다 합쳐가지고 재수생 포함입니다. 전국 20위권에 못 들어요. 아무리 뛰어난 학교라도 전국권에서 좀 밀리는 편이고요. 상일여고가 그래도 좀 간편입니다. 11명, 한영구가 10명, 나머지 학교는 거의 잘 못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능 성적이 너무 못 받쳐줘요. 그러니까 수시를 생각하더라도 최저 못 맞추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수능 성적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능 성적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희문고 214명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수시로 간 게 아니라 80%가 정시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받쳐주느냐, 못 받쳐주느냐, 그냥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그럼 마지막에 재수생 비율 보면은 배재고가 못 타서 46.4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수능 성적이 안 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학을 못 간 거죠. 그래서 재수 비율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공부를 좀 못하는 학교일수록 재수 비율이 떨어져요. 그냥 만족해서 갑니다. 지방대? 됐어. 4년제면 됐지. 하고 뭐 지방대, 뭐 대전 가더라도 만족해서 가는데, 여기 배재고 학생이 대전 대학교를 붙으면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그죠? 재수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능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럼 이 비율은 뭐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능 성적이 안 나와서 재수를 한다라는 그 비율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자기 만족이 안 됐다는 거죠. 또 가더라도 이게 사실 더 높아요. 왜냐면 반수한 애들 꽤 되거든요. 막상 학교 다녀보니까 일단 재수 기피 현상으로 일단 재수를 하기 싫다 하다가 한 학기 다녀보고 반수해야겠다. 그거까지 합치면 실질적으로 자기 생각보다 대학을 못 간 애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수능 공부를 미리미리 열심히 해야 된다는 자료인 거고요. 이게 생각보다 이거 이래요. 지금 수능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제 수업 듣고 좀 답답한 게 한 2개월 듣고 어려워요. 성적이 안 나와요. 안 할래요. 이런 애들이 좀 있어요. 이런 애들이 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공부가 완전 다르죠. 그동안 난 내신 학원 다니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 달달달달달 반복해가지고 이런 공부만 하다가 갑자기 내가 막 머리를 써야 되고 사고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하기 싫고 막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공부 습관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거 참고 꾸준히 가야 되는데 요새 학생들이 또 인내력도 좀 없죠. 그러니까 국어라는 시험이 텍스트가 주어지고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정보와 정보의 관계를 보면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시험이거든요. 지금 또 고2잖아요. 자, 지금 1학년이 2028학년도 예비시행 평가를 받습니다. 그 뭐냐면 바뀌죠. 수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2 학생들은 굉장히 지금 위험해요. 지금 고2 학생들 뭐가 위험하냐면 혹시 수능 안 좋아가지고 재수하면 수능 국어가 좀 형태가 바뀝니다. 바뀌어요. 지금 고2까지는 선택 과목이 있죠. 그럼 재수하면 선택 과목이 없어집니다. 그럼 만약에 나는 고2다. 수능에 화작을 선택할 거다. 엄매 안 할 거야. 문법이 어렵거든. 일단 표점 차이 볼게요. 똑같은 점수일 때 엄매들이 3점에서 4점 정도가 표준 점수가 높습니다. 그 상위권 애들은 그래서 의대 가려고 하는 학생은 무조건 엄매예요. 제 대치동에 이제 고3 희문고 학생들은 100% 엄매입니다. 화작 선택자가 제로예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빵명입니다. 근데 약간 외곽으로 갈수록 화작 선택자들이 좀 많아요. 여기 강동 지역 여기서 할 때는 한 절반 정도가 여기서 지금 고3 애들이 절반 정도가 화작하고 절반 정도가 엄매하는데 제 대치동 수업에서는 그냥 100% 엄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점이 유리해요. 같은 점수일 때 표점이 유리하니까
지금 상위권 애들은 조금이라도 막 1, 2점 차로 0점 몇 점 차이로 막 서울대 가고 못 가고 오니까 무조건 엄매를 합니다. 엄매는 언어가 이제 문법이죠. 표점상 유리하니까 나는 당연히 엄매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고, 근데 문법 공부의 깊이, 나 문법 싫어, 외울 것도 많고 공부하기 싫어. 그러니까 이제 중하위권 애들이 화작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러면 이제 고2인데 내가 화작을 선택했다. 근데 혹시 성적이 안 나와서 내가 재수를 한다면 그때는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져서 문법을 해야 됩니다. 문법을 또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혹시 이게 또 모르잖아요. 우리 애는 절대 재수 안 할 거야. 이게 인생 모르는 거예요. 저도 재수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재수했어요. 저도 재수했는데 인생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엄매해 두는 게 좀 낫다. 제가 문법 가르칠 거거든요. 문법을 일단 하는 게 좋아요. 일단 문법은 해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재수까지 생각하면은 문법 생각보다 할만한데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너무 내신 문법만 하다 보니까 내신 문법은 암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암기 공부했던 게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싫어서 화작을 하는데 실제 수능 문법에서 외워야 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문법 하라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맡겨주시면 제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일단 문법 공부 시키시는 게 이래저래 좋습니다. 표점도 유리하고 혹시 재수할 걸 좀 대비하면 문법 공부를 좀 해둬야 된다. 해둬야 되고, 그리고 예비시행 평가 시험지 보니까 형태가 좀 바뀌긴 해요.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지금은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11과목. 엄매를 선택했다. 독서 17문제. 그 다음에 문학 17문제. 지금 이런 형태인데 이게 1년 혹시 재수를 하면 형태가 바뀝니다. 일단 선택 과목이 없어요. 선택 과목이 없고, 되게 융합적으로 나오거든요. 독서와 작문 해가지고 화법과 작문에서 작문 파트가 독서랑 연관이 돼 있어요. 요게 수업 문제가 나옵니다. 뭐냐면 지문은 독서예요. 긴 지문인데 보기 박스에 작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나오고 보기 박스에 이 글에 대해서 뭐 학생이 정리해서 요거와 요거의 관계를 봐서 이제 선지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독서와 작문을 융합해버려요. 그러니까 지문은 독서 지문인데 보기 박스에 작문 형태의 자료나 글이 나오면서 둘의 연관성을 봐야 되는 굉장히 융합적인 형태로 시험 제도가 조금 바뀝니다. 화법과 언어는 이제 화법과 작문에서 화법에다가 언어 파트, 문법 파트를 여기에서 10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10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문학이 15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학이 15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특이해요. 가글에 비평글이 나오고요. 문학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비평글을 읽으면서 문학작품과의 또 연관성을 봐야 되는, 굉장히 텍스트와 텍스트의 유기적, 융합적 사고력을 되게 요구하는 형태로 시험지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형태가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일단 확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재수했을 때 좀 불리함도 있죠. 그러니까 좀 잘해야 돼요. 자, 형태가 좀 바뀐다. 지금 고1부터, 지금 현재 고1부터는 이런 형태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융합적이고, 그 다음에 문법도 무조건 해야 되는 시험지로 바뀌는데, 그럼 왜 바뀌느냐? 왜 바뀌냐면, 요게 유불리 문제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이쪽이 표점이 유리하니까. 유불리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안 되겠다.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 해서 다시 공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은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혹시 재수까지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냥 이 형태는 뭐 재수한다는 걸 가정하는 거고, 일단 재수 안 한다는 가정하에 일단 그래도 문법 해두는 게 너무 좋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어는 사실 1학년, 2학년, 3학년 제가 어저께도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아니 여기 고1 애가 고3 애들보다 훨씬 잘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학년 구분이 없는 건 일단 경험치 차이고 어휘력 차이가 정말 커요. 어휘력 차이가 큽니다.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오답률 높은 편이 고전시, 고전소설 어려워하고 독서 어려워하죠. 결국 대학 어디로 가는 거게요? 문학이 아니라 독서로 가요. 지금 이번 시험에도 이번 6월 평가원도 오답 베스트 5 중에 한 문제가 문법이고 4문제가 독서였습니다. 문학이 포함이 안 돼 있죠. 문학이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내신이 고1 때 혹시 자제분들이 고1 때 무슨 공부하는지 아세요? 내신 공부할 때? 대부분 문학과 문법입니다. 문학과 문법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시험지가.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까지도 시험범위 뭐였나요? 문학이죠. 그죠? 독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1년 반 동안 독서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제일 어려운 건 정작 뭔데? 독서인데. 제일 오답률이 높은 건 독서인데. 독서 공부의 시작이 너무 늦어요.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고 꾸준해야 될 게 독서인데 독서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게 1년 만에 되기 진짜 어렵거든요. 교수님들이 현학적이어서 여기 표현들과 어휘가 굉장히 어렵고 추론도 해야 되고 어휘도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오답률 순위 보면은 경제 법지문 힘들어하고요. 과학기술 지문, 인문예술, 예술 지문은 요새 미학 지문만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하나 쉬운 지문이 없어요. 경제법은 경제법대로 어렵고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원리도 어려운데다가 정보량도 굉장히 많고 문학에서 시간 질질 끌어서 여기 풀만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찍어서 내버리죠. 인문지문은 학자 입장글 위주로 나오는데 입장 파악하면 되는 쉬운 것 같지만 특히 미학지문 같은 경우는 추상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보량이 굉장히 많고 요새 이런 공부해봐야 소용없어요. 주제 문장 찾자. 주제 정도만 알면 풀린다? 아니요. 다 씹어먹어야 돼요. 굉장히 밀도 있고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씹어먹을 정도로 완벽할 정도로 지문이 파악이 돼야 돼요. 대충 눈으로 쓱 안 풀립니다. 그렇게 한 1, 2개월 공부하다가 안 돼, 어려워, 맨날 틀려 해도 안 돼. 애들 포기하죠. 어렵거든요. 정보량도 굉장히 많고 대충 주제 문장 정도 몇 개로 풀리는 시험지도 아니고 다 중요해요. 어디 하나 버릴 게 없는 겁니다. 어디 하나 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주제 문장 찾아, 부주제 찾아 이런 능력을 가지고는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씹어먹을 정도로 내용 파악이 완벽하게 돼야 돼요. 정보량도 많고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어휘예요. 그 문학도 EBS가 연계되기 때문에 EBS 본작품이 나오는데도 왜 많이 틀린지 아세요? 선지의 어휘를 몰라요. 선지의 어휘를 모릅니다. 쉽게 예를 들면 고전시가에서 화자가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 사냥하고 낚시질을 해요. 전형적인 사대부의 무욕적 지향성과 관련된 자연 친화 작품이 나왔는데 선지에서는 화자가 사냥하는 것은 자연 속에서의 고고한 취향으로서 이렇게 선지가 나온다면 실제 나왔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막히는 거죠. 고고하다가 뭔데?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작품은 알아도 고고하다가 뭔데? 자, 이 선지 O였을까요? X였을까요? X입니다. 화자가 사냥하고 낚시질하는 건 자연 속이라는 현실 세계에서 즐기는 거죠.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유유자적적으로 즐기는 겁니다. 고고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고고하다의 정확한 축자적 의미가 현실에 초연하여 홀로 고산하다. 초연이 뭐예요? 벗어나다. 현실에 벗어나 홀로 고상하다가 고고하다니까 현실 범주 안에서의 풍류니까 고고한 취향이라고 할 수 없다고 사고해야 되는데 고고하다의 단어 뜻을 모르면 사고가 이어지지가 않죠. 어휘력이에요. 한자입니다. 한자 어휘력이 너무 경험치가 너무 부족하죠. 이게 쌓여야 되는데 쌓여야 시간이 좀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막상 고3 되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좀 미리미리 좀 경험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맹점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구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예요. 그리고 어휘가 너무 안 돼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기출 중요하다 해서 기출 문제 좀 풀고 3번 정도 풀었어요. 다 했으니까 이제 EBS 풀게요. EBS 끝났으니까 그냥 뭐 이감 모의고사, 상상 모의고사, 뭐 바탕 모의고사 풀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피상적인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수업의 특징이 제가 지금 대치동 학생들이 제 수업을 그래도 좋아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요거를 좀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수업입니다. 유형별로 가르쳐요. 철학 지문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과학 지문은 어떻게 읽어보고, 정보처리를 어떻게 하고, 출제 유형은 어떻고 해서 좀 유형별로 소트를 나눠가지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고전시도 막연하게 그냥 고전시 작품 정리 이런 수업이 아니라 자연 친화 작품은 어떻게 감상해야 되고, 이별 작품은 어떻게 감상해야 되고, 유교적 교훈성과 관련된 건 어떻게 감상해야 되고, 현대소설도 산업화 도시화와 관련된 인물의 유형을 어떻게 봐야 되고 해서 좀 어떻게에 대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엄마 난 그냥 막연하게 국어 공부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제가 확실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제가 할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능 공부의 본질을 가르쳐서 알고 공부한다.
그리고 유형별로 이 어휘를 학생들이 다 경험하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철학 지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어휘, 경제 지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어휘, 고전 시가에서 주제별로 좀 공부해요. 주제별로 자연 친화에서 반드시 공부할 어휘. 자, 소설에서도 고전 소설에서도 유교적 가치와 관련돼서 반드시 알아야 될 어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고전 소설도 왜 힘들어하냐면 이런 식이에요. 같이 문제 풀어보면 재밌어요. 춘향전입니다. 쉬운 걸로 할게요.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감옥살이 하는데 엄마가 면회를 왔죠. 춘향이 이런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죽으면 선산에 묻어줘. 선산에 묻어주고 비문에 새겨주길 수, 절, 원, 사, 춘, 향, 지, 묘라고 새겨줘 엄마 라고 했을 때 실제 나오는 선지는 선사는 춘향이의 신분, 상승의 욕구가 투영된 세계라고 할 수 있군. 오해학세예요. 이런 시험입니다. 선산이 춘향의 신분 상승의 욕구가 투영된 세계 공간이군. 오냐 있으냐 판단해 보래요. 일단 학생들이 막히죠. 이게 뭔데? 몰라요. 선산이 뭔지 몰라요. 물어보면 10명 중 한 3명만 합니다. 한 7명은 모릅니다. 선산 뭐니? 너네 추석 때 선산 안 가봤어? 하면 뭔데요? 가본 적이 없는데 이래요. 한자 공부도 해야 돼요. 이 선 공부하면은 뭐 착할 선, 먼저 선, 뭐 선조할 때 선, 그 다음에 신선선, 이게 한자 공부 좀 시켜야 돼요. 청 나면 푸를 청, 맑을 청, 한자 공부 시켜야 된다니까요. 비석에다가 절개, 지킬 수, 절개를 지키다가 원망스럽게 죽은 춘향의 보다. 인물이라는 것은 세계에 대한 인물의 반응이 중요하니까 춘향의 내면 세계는 절개를 지킨 건 잘했다 못했다. 잘한 거죠. 유교적 가치에서 잘한 거죠. 내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스럽게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되는 현실이 너무 속된 말로 막 개 같다. 너무 싫다고 이런 거죠. 아, 이 세계가 너무 싫어. 나는 잘했는데 난 죽어야 돼.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선산에 묻어달라. 그럼 보기 박스에 이 소설은 신분을 초월한 사랑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왜 줬을까요? 춘향이는 신분이 천하다는 걸 인식해서 풀어라는 기준을 준 거죠. 그럼 춘향이는 신분이 천해요. 난 억울하게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산에 묻히려면 신분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요. 높아야지 선산에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 상승의 욕구가 투영된 거다가 맞는 선지입니다. 이게 사고하는 시험이에요. 이게 생각하는 시험입니다. 그냥 문학작품 선생님이 뭐 받아 적어주는 거, 뭐 인물의 심리가 어떻다, 사건 정보 정리해주고, 뭐 이런 걸로 풀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매일 1, 2학년 때 내신 대비하면서 선생님이 그냥 정리해주는 것만 수동적으로 공부하고 수렴적 공부하다가 갑자기 유교적 세계관과 관련돼서 인물의 유형을 분석하고 생각하고 이런 공부 시간을 너무 가져본 적이 없죠. 경험치가 너무 없죠. 학생들을 너무 탓하지 마시고 이런 경험치가 너무 없다니까요. 어휘도 상당히 안 돼 있고요. 어제도 고3 희문고 3학년 학생이 시험 문제 하나 저랑 공부하다 틀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딱 뭐고 하나 뭘 몰라서 그러면 뭐 자연물의 주술적 속성을 부여하여. 주술이 뭐예요? 주술의 뜻을 몰라서 틀렸습니다. 또 어떻게 뭐라는지 아세요? 주술적 속성 할 때 주어서 수어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이루고 있어요. 주술이라는 단어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선지 판단이 안 되죠. 여기에는 화자의 윤회론적 인식이 있다. 윤회론이 뭐예요? 뭐예요? 오히려 너무 안 돼. 윤회론이 뭔지, 주술적 이게 뭔지 아는 게 너무 없죠. 오히려 대한 경험치가 너무 적어요. 책을 읽는 세대가 아니죠. 한자 세대가 아닙니다. 근데 교수님들은 한자로 글을 구성하죠. 거기에 괴리가 큰 거죠. 그러니까 국어가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지금부터 어휘를 많이 쌓기는 시간이 너무 한정돼 있으니까 주제별 유형별로 꼭 필요한 어휘들을 제가 효율적으로 좀 알려주고, 그래서 제 목표는 고3 되기 전까지는 어떤 기출과 수능의 원리를 어느 정도 좀 한 상태에서 고3 때 좀 EBS를 좀 하자. 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어느 정도 3학년 되기 전까지 공부에 좀 체계, 당장 급하게 성적, 모의고사 성적 올려주는 수업이 아니고 뭐 실버 풀어보자 이런 수업 절대 아닙니다. 그런 수업 아니고 좀 체계를 잡아서 고3 되기 전에 내가 그래도 적어도 이게 국어의 본질이구나라는 걸 국어 공부를 좀 알고 할 수 있게끔은 할 자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2학년 애들은 3학년 되기 전에 좀 베이스는 좀 깔고 가자는 좀 체계적으로 가르칠 생각이고, 그 뒤에는 강의 계획서나 뭐 커리큘럼 같은 거 있으니까 보시면은 맨 뒤에 보시면은 뭔가 좀 유형별로 좀 하는구나라는 거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주차별 계획을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유형별로 학생들한테 수능 평가원 기출 공부의 본질과 원리를 좀 알려주겠다라는 게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 고3 인강까지 했고 지금 대치동의 휘문고의 최상위권 애들이 지금 저한테 수업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 어머님들이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교권 학생들이 저한테 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수업 내 뭐 퀄리티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경험치도 많고 하니까요.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에서 19년부터 아이들 내신 진행하면서 이렇게 소수로 아이들 정시반도 운영해 왔던 이보라 강사라고 합니다. 제가 19년부터 광문고랑 한영고 수업을 조금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광문고 수업을 전임하고 있기는 한데, 네, 한영고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서 어머니들이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밖에서 보니까 한영고 어머니들이 많으시던데 혹시 맞으시나요? 네. 어머니는, 네. 네네네. 그래서 한영고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신 점수랑 모의고사 점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내신보다는 모의고사가 살짝 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 지역에서 배재고랑 한영고의 특징인 것 같아요. 광문고 친구들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내신 점수랑 그 모의고사 점수가 유사해요. 근데 한영고 친구들은 성실하잖아요. 애들이 좀 꼼꼼하고 성실하고 다 같이 공부를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내신 점수에 비해서 살짝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니까 좀 아이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내신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정시가 조금 빨리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니들도 그런 고민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해 주시고요. 동우쌤의 아마 국어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이 동우쌤 수업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시를 이제 보통 이 시기에 선택하는 친구들이 나 내신 포기했어 라는 말을 하는데 내신 포기했어가 아니라 나 이제 정시 제대로 준비할 거야. 이런 마인드로 조금 이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증의 국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국어가 생각보다 이제 드라마틱한 성적 향상이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뭐 고3이나 졸업생 어머니들한테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국어라는 과목 특성상 꾸준하게 쭉 진행을 해야지 그나마 이렇게 상승하거든요. 예, 그런데 아이들은 보통 2단계에서 포기를 해요. 나 했는데? 나 이번 학기에 국어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생각보다 엄마 점수가 너무 안 나와. 나 학원 바꿔볼게? 그러다가 이제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엄마 나 정시할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정시 선택하는 아이들 중에 하나, 이제 또 다른 부류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서 이상한 영상을 많이 보고 와요. 그래서 선생님 저 꿀팁. 선생님 저 꿀팁 얻어왔다고. 그래서 꿀팁이 뭔데? 국어에 꿀팁이 있어? 그랬더니 선지를 먼저 보고 발췌독하면 된대요. 그런 이상한 강의를 어디서 듣고 오거나 그런 강사들은 사실은 없거든요. 강사들 중에 그런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이제 개인 뭐 이제 유튜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졸업하고 유튜브 컨텐츠를 하는 공부 잘했던 애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1, 2학년 때 지문만 가능해요. 3학년 지문부터는 절대로 선지에 있는 내용을 내가 지문 속에서 발췌독해서 정답을 판별할게 이런 꼼수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은 정말 해도 안 오르고 안 하면 더 떨어지고 제가 생각하기엔 장기적인 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너무 애들이 단기적인 노력에 되게 큰 성과를 바라는 것 같아요.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저도 영어 단기간에 올려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외웠더니 읽혀요. 그래서 독해로 좀 많이 문제를 많이 풀고 성적도 많이 올렸었고 그리고 과탐사탐 방학 때 바짝 했더니 오르더라고요. 근데 국어는 제가 잘하는 과목이니까 좀 소홀하게 했더니 바로 한 등급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과목인 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1, 2, 1, 2, 1, 2, 1, 2 왔다 갔다 했었어요. 안정적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꾸준하게 하지 않아서. 그리고 꿀팁이라는 건 국어에는 없습니다. 애들이 어디서 그런 거 알아오면 그렇게 가르치는 강사 수업은 어머니들께서도 신뢰를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독해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국어를 힘들어 하는데 뭐 1교시에 망하면 이제 2, 3교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힘들어 하니까 그 꾸준하게 같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반에도 정시 얘기를 꺼내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신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의 대부분의 페이스가 이래요. 처음에 초반에 열심히 선생님 저 이번 학기에 진짜 1등급 한번 찍어볼게요. 처음에 이랬다가 금방 떨어져요. 뭐 수행평가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홀하게 했다가 마지막 6주차 7주차 그때 갑자기 또 페이스 올라와가지고 막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벼락치기잖아요. 7주 동안 꾸준하게 했던 친구들에 비하면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인데 본인들 딴에는 1, 2주 바짝하고 열심히 했다 이거죠. 그래서 수능은 그런 마인드로 공부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이런 마인드인 친구들은 어머니들께서도 빨리 내신이 차라리 낫다고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진짜 꾸준하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 텐션을 유지 못하겠으면 중간이라도 가야 돼요. 애들처럼 내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잖아요. 완전 이제 뭐 중간 뭐 기말고사 보고 손 놓는 애들, 이런 친구들은 그런 마인드로 정시 공부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우리 아이의 그 상태랑 우리 아이의 취향이랑 우리 아이의 집중력이랑 이런 것들도 고려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지금 정시반에 들어온 아이들도 제가 꾸준하게 할 자신 있으면 정시하라고, 내신 놓고 정시하라고. 그래서 그 친구는 조금 극단적이에요. 자기는 병행 못하겠대요. 그래서 너가 만약에 진짜로 내신을 아예 놓고 정시를 할 거라면 선생님이랑 이렇게 달리자. 내가 그렇게 하도록 너랑 같이 달려줄 테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아이들한테 선언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결심한 친구는 들어오기로 했고, 아직 아리까리한 친구들은 그냥 정규반을 유지하면서 더 고민하다가 겨울방학 때 하겠대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자녀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보세요. 이게 내년 11월까지 꾸준해야 돼요. 국어라는 건 드라마틱한 성장은 없어요. 이렇게 오르는 과목이라서 애들이 이 시기를 견뎌야 되건 그렇거든요. 그래서 애증이 국어예요. 자, 그리고 국어가 만점자가 얼마나 비중이 적은지를 보시면 어머니들께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만점자가 타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특히 24년엔 영어랑은 10배 차이였고요. 수학이랑 10배 차이였고 영어랑은 엄청 큰 차이가 나죠. 이 정도로 국어 만점자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국어는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란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정시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꾸준하게 제대로 찐으로 독해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이해를 하고 꾸준한 학습 습관과 지문을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우쌤하고는 조금 다르게 애들하고 기초부터 탄탄하게 쌓아 올라가는 수업을 할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바로 모의고사 수업을, 제재는 모의고사가 맞죠? 수능 지문이고 모의고사가 맞는데 거기에서도 기초적으로 필요한 기본 개념어들이 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한영은 1학기 때 문학이죠. 네, 1학기 때 문학을 끝났을 거예요. 내신이요. 2학년 1학기. 근데 광문은 1학기가 독서거든요. 그래서 광문하고 한영이랑 달라요. 근데 이제 문학을 이제 시험을 봤으니까 아이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너 비유법이랑 은유법이랑 문제 다른 거 알아? 그럼 애들이 사실은 비유법 아래에 은유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명확하게 설명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되게 헷갈려하고 층위가 다르다는 것도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역설, 그리고 반어, 이거 정의로는 말 설명 잘하는데 적용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정의는 애들이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으니까 적용하는 연습을 처음에는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커리에 보면 초반에는 문학 개념어가 항상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적용하는 연습을 한 다음에 제대로 지문을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분석하는 수업은 아무 강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수업을 듣다 보면 아이들이 내신형으로 내가 굳게 돼 있어요. 내가 아는 지문만 이렇게 접근은,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고, 아는 지문만 풀려 그래요.
뭐 그런 친구들은 수능에 너무 취약하게 돼요. 그냥 내신형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수업을 지향하지 않고 분석을 제가 일일이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사고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조금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수업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기본적인 문학 개념어랑 독해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개별 클리닉을 통해서 이제 뭐 수업 시간에 이해한 것 같았는데 자기가 숙제하다 보니까 엄마 내가 이게 안 된 것 같아. 혹은 저한테 바로 엄마 선생님 저 이거 그땐 분명히 공감이 됐는데 다른 지문에 적용을 해보니까 전혀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은 제가 개별 클리닉으로 보완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저의 클리닉은 주간 테스트로 제가 미니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미니 모의고사랑 그리고 아이들이 선택을 하게 할 건데 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치르게 할 거예요. 학원에 와서 80분 동안 모의고사를 치르고 가게 할 건데 그거에 대한 보완도 꾸준하게 해줄 생각이에요. 근데 방학 동안엔 아이들이 학교 스케줄이 없으니까 방학 동안에 이 여유가 있어서 주에 1회차 모의고사를 매주 볼 수 있는데 학기 중엔 아이들이 힘들어할 거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은 꾸준하게 진행을 하다가 학교 개학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잠깐 멈췄다가 또 겨울방학쯤 기말 끝나고 나면 다시 실전 모의고사를 매주 한 회차씩 풀게 할 거예요. 그런 리듬감 연습이나 아니면 그 타임어택을 조금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타임어택은 좋지 않아요. 집에서 숙제할 때는 충분하게 지문을 읽는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숙제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양을 많이 줘봤자 아이들이 대충 풀어요. 그리고 지문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아요. 그냥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이게 내신하고 다르잖아요. 내신은 서술형이 있으니까 애들이 꼼꼼하게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정시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 이런 식으로 흐름이 빠져요. 그 대충 문제 그냥 발췌독하면 되던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꿀팁, 그런 것만 찾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시간 안에 푸는 연습만 하려고 하지 지문이나 선지에 대한 이해를 안 해서 양치기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양을 많이 주는 숙제가 아니라 한 지문을 읽더라도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숙제 그런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 실제로 이 정도의 사고력을 갖췄는지, 아직 모자란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끌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에 대한 연습, 그리고 클리닉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못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그런 보완, 그리고 방학 동안은 매주 한 회차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연습을 통해서 실전력을 길러줄 생각이에요. 내신하고는 확실히 공부 방법이 달라야 돼요. 자, 그리고 미니 모의고사는 매주 수업 시간 이제 시작할 때 30분 동안 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 영역을 뭐 독서, 문학, 화작, 언어, 아직은 이제 아이들이 선택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화작을 할 건지 언매를 할 건지, 그래서 각각의 다 지문들을 30분 내에 풀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구성을 해서 미니 모의고사를 매주 보고, 이 모의고사 결과는 이제 반 아이들의 성적까지 취합해서 어머니들한테 성적표로 가게 될 거예요. 보고가 될 거고 아이들한테도 보고가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취약한 부분이 문학인지 독서인지 화작인지 언매인지 이런 것도 아이들도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줄 거고요. 그리고 매주 클리닉 대상이기도 해요. 아이들이 제대로 지문을 이해하고 풀었는지, 그리고 이제 수능국어 수업을 아이들이 내신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돼서 그냥 단순한 분석 수업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 지문에서 풀어 누름이 서러움인데 왜 여기 밑에서는 이게 희망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구성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클리닉은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에 이제 저랑 시간이 맞긴 맞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원하는 시간을 제가 풀어준다고 해도 저랑 시간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저랑 시간을 맞추어서 개인 클리닉이 가능하도록 꼼꼼하게 챙겨줄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이들의 성적이 취합이 되면 어머니들한테도 숙제 어느 정도 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 영역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 영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개인 피드백이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업 관리를 저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어요.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고 저의 개인 홈페이지가 있어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진행이 됐던 수업에서 필요한 부분은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다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해에는 문학개념어 수업을 따로 촬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시의 표현법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시의 표현법 영상을 찾아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면 모든 수업의 그 손필기
자료들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애들이 부족한 부분들 보완할 수도 있고, 모든 수업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이제 아이들이 어느 때든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거기다 보완을 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주간 피드백 양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없어요, 어머니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아이들이 영역별로 이게 보통 평균 점수거든요. 평균 점수고 우리 아이가 실제로 받은 점수. 네, 이렇게 평균보다 잘하는 게 있고 평균보다 훨씬 모자란 게 있죠. 아예 빵점이었거든요, 이 친구는 독서가. 그래서 아이들도 한눈에 내가 어느 부분이 잘하고 못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주 진행되는 테스트를 이렇게 그 추이를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꾸준한 친구들도 있고요, 오락가락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하향하는 친구도 있고 상향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하고 같이 공부 계획 세울 때도 아마 얘기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 요즘에 점점 떨어지던데 좀 열심히 해보지 않을래?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시고요.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어머니께서 너 처음보다 되게 많이 올랐더라? 이렇게 이걸 보고 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반 친구들은.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나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동우쌤하고 내용이 많이 겹칠 거라서 그냥 자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수업을 문학 개념어를 앞에 깔아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정리할 시간이 이 시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어를 자기가 숙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걸 적용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제 교재는 단순히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론, 기출문제, 그리고 리마인드 테스트라 그래서 그 시간에 배웠던 개념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OX 퀴즈들이 있어요. 그리고 표현법은 표현법을 실제로 쓰는 활동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볼 거고요. 그리고 문학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해요. 왜 얘가 울고 있는지, 왜 이 울고 있는 거에 슬픔인지를 제대로 상황을 통해서 이해하는 연습도 필요하고, 아이들이 어휘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에 문해력, 어휘력 되게 말 많잖아요. 이거는 그냥 어머니들 오늘 길게 듣느라 힘드셨으니까 실화예요. 고전소설인데 이게 이번에 실제로 제가 수업을 이제 기말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최고운전이라는 소설인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끊어 읽잖아요. 홍길동 전 이렇게처럼 최고운전 이렇게 끊어 있는데 진짜로 시험 보기 전주까지 이렇게 읽고 있던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색깔이 다른데 잘 티가 안 나네요. 최고운전으로 읽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선입견이 없던 친구죠. 조선시대에 최고운전을 생각한 거예요. 최고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그러니까 애들이 맥락 없이 읽어요. 이 정도예요. 이게 2학년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근데 내신 등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가장 큰 단점이 읽고 싶은 대로 읽어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읽고 싶은 대로 읽으니까 저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진짜 선입견도 또 어떻게 이걸 생각하냐, 조선시대에 이거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 읽혔대요. 충격이래요, 자기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어휘력이나 맥락을 이해하지 않은 채로 그냥 훑어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의 독해 방법부터 습관부터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제 교재는 생각보다 어휘가 많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제 예상 외로 애들이 어휘력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웃자는 소리였고, 이거 말고도, 내재되었다라는 말도 이해를 못 하고요. 내재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내자를 써서, 안에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연스러운 건데, 한자 교육을 받지 않은 세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휘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교재에다가 어휘를 많이 달아주기 시작한 게 애들이 거기서부터 막혀요. 문장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소설 하나 지문을 줘도 너희가 모르는 단어 동그라미 쳐봐. 그럼 매 줄마다 2-3개씩 쳐요, 애들이. 고전소설이니까 더 심하긴 하죠. 그런데 이제 선지에도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배제됐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배제됐다 무슨 뜻일까? 배제고요. 네, 실제로 수업 현장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네, 아이들 정말 맥락 없이 내뱉어요. 맥락 없이 이해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어휘력도 갖춰주고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면서 읽는 연습. 독해는 읽는 게 독해가 아니라 읽으면서 이해하는 게 독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맨날 욕해요. 너네는 독독독만 하고 있지 독해를 하고 있지 않다고.
네, 그래서 우리 이해하면서 좀 읽어보자. 그래서 그런 바른 습관을 가지는 걸 제가 9월 모의고사 전까지 아이들하고 열심히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것도 드라마틱하게 바로 습득이 되는 아이들도 있기도 한데 대부분 자기 고집 못 버려요. 자기가 편하게 읽고 싶은 대로 읽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불안도가 워낙 높아서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거, 선생님이 알려준 게 분명히 효율적인 거 알아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 자기가 하던 대로 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애들이 내 거를 겨울부터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고집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바르게 있는 습관을 알려주는 거, 그게 제가 지금 지향하는 이번 여름방학 정시반의 목표예요. 아이들의 잘못된 독해 습관, 꿀팁 찾는 이상한 습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바꿔서 고3 지문에서 어떤 외부 지문이 오더라도 능숙하게 읽을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지향하고 있다는 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단 아이들하고 소통을 조금 잘하는 편이라서 아이들이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을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통이 조금 원활한 강사라서 어머니들께서도 만약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시면 원하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바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게 집에서 뭐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저한테 바로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학원 스카가, 저희 별관에 스카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애기 이렇게 자리 맡아놓고 공부시킬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뭐 공부 습관부터, 아니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이해가 된다고 하는데 집에 와서 숙제는 대충 한다, 그럼 그런 것들로 어머니가 만약에 알고 계신다면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숙제도 그냥 제가 앉혀놓고 시키면 되는 거라서, 지금 고민하는 이유는 되게 명확하잖아요. 지금 내신하고 정시 사이에서 고민하시다가 정시 어떨까 생각해서 오신 거니까 내신하고는 확실히 공부 방법이 달라야 돼요. 상세한 것만으로는 안 돼요. 제대로 된 독해 방법을 알아야지 아이들이 고3 때 재수생이 들어와도, 반수생이 들어와도 등급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네, 내신처럼 공부하면 아이들 수능에서 점수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만들어 주시려고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맡겨주시면 제가 진짜 읽는 습관 하나 자체는 확실하게 만들어 줄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